7월 20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한국의 정치권은 국정원의 해킹 논란으로 또 시끄럽습니다. 이 논란의 배경과 핵심과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정원 해킹 이야기 하니까요. 야권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국정원이 대북관계를 운운하면서 사실상으로는 국내 정치인, 민간인,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인사 제야단체를 무분별하게 도청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거짓입니다. 김대중 정권까지 안기부를 당시에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은 미림이라는 도청팀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KT에 상주하면서, 즉 한국통신에 상주하면서 도청을 해왔습니다. 주로 정치인, 주요 정치인들의 호텔 해동이나 음식점 해동 등을 도청해서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터졌느냐? 그때 삼성 일가와 홍석현 씨, 중앙일보 사주간에 어떤 내용들, 로비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X파일이 우연찮게 협박과 관련되어서 기자한테 흘러가서 그것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국정원장들을 처벌하고 그 도청을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사회적으로 하기도 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도청에 관해서 마치 과거에 국정원이 이 정권에 대항하던 야권 인사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도청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편견이나 지금도 이번에 해킹을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인권 운운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논란의 핵심은요. 35개국의 97개 나라, 그 중에는 정상적인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가가지고 해킹을 해왔습니다. 정보기관들이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국정원은 난리가 나니까 17일 날 이 프로그램의 이 기록, 즉 누구누구하고 해킹했는지를 다 공개하겠다고 이달 안에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국정원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 공개하면요, 앞으로 국정원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전부 공개하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야권의 이 논란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요, 꼭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켜야 될 필요성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국정원장이 목숨을 걸고 공개 못한다라고 버텨야 되고요. 야권이 이 문제를 논란이 갈 때는 좀 더 판을 키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간첩들을 잡지 말라는 것이냐? 자, 우리가 북한의 간첩들을 갖다가 미행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잡아서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거기와 관련되는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지를 가져와라. 자,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고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첩을 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국정원은 간첩을 그러면 도청도 못하고 감청도 못하고 해킹도 못하면 어떤 근거로 간첩을 잡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받아 적어야 됩니까?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몰래 녹음하면 그건 또 도청 아닙니까?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온 통진당 지하 조직, 경기 남부, 경기 동부 연합입니까? 거기에 모임에 자발적으로 녹취를 해왔는데도 그때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원은 간첩을 잡지 말자는 것입니까? 자, 저는요, 안철수 의원, 이 인터넷 보안에 대해서 전문가고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자, 보안 문제를 따지면서 인권 운운하는데요. 그러면 이런저런 거를 다 하지 말았을 때 간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합법적으로요, 감청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요. 지금 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자, 간첩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가고 확정을 할 수 있어야 영장이 집행이 되지요. 무조건 저 사람, 자, 초기 단계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꾸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만나는 사람 감청 좀 해야 되겠다면 무조건 영장을 해줍니까? 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외 서버가 있는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부분을 지금 감청만으로 적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 국내의 통신사들이 감청 설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감청이라는 거는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거지, 전화를 갖다가 실제로 중간에서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청이라고 말만 하는 거지요. 자, 이런데 반해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렇게 온갖 무기, 재래식 무기와 전자전 무기와 핵무기를 가지고 대항하고 있는,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를 죽일 수 있는 적이 있는 이 좁은 반도에 한마디로 적성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최소 3,000에서 5,000을 이르는 전자전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이런 전자전 부대는요, 한국과 미국 등 자기들의 적성국을 상대로 해서 해킹부터 시작해서 온갖 금융 시스템 마비까지 온갖 짓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농협 전산망 마비, 고려대에 대한 악성 이메일, 또 지금 원전, 고리 월성 원전에 대한 PC 해킹, 심지어 의원실에 대해서도요 138번의 해킹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군의 전산망에 대해서도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과 한국의 청와대도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이 대부분이 북한에 의해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이런 악성 코드 프로그램을 씹는 거, 그 다음에 민간 군용 항공기,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GPS 교란, 금융, 원전 시스템, 국가기관에 대한 이 시스템 교란 및 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을 3,000명 이상이 되는 해킹 전자전 부대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의 연변에 깔려 있거나 또 중국 교포를 가장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어떤 해킹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IT회사의 하청회사로 위장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청회사에 납품하면서, 하청회사에서 한국의 IT회사에, 그리고 디지털밸리에 그런 회사 많이 있어요. 싸니까 북한의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납품하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북한의 전자전 부대에 위장된 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 내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으로 위장해가지고요. 이렇게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감청영장 발부받고 대통령 지시받아서 해라. 자, 미국에요, 2013년에 전직 CIA 요원이자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국은 NSA로, National Security Agency로 2001년입니까? 9.11 이후에 미국에 설립된 이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요. 거기에 요원인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국내외에 해외 수상들, 수반들, 즉 메르켈이나 메드베데프 같은 사람들을 도청했고, 또 미국 내에 있는 38개국 또 대사관을 도청했고, 하루에 수백만 건씩을 외국인과 민간인 등을 갖다가 도감청 해킹을 해왔다라고 폭로했습니다. 한마디로 온갖 종류의 정보 수집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9.11 이후에 애국법 그리고 국가안보법 등을 만들어가지고 2007년 이후에 합법적으로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가 올 5월 말로, 즉 2015년 5월 말로 그 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요, 스노든 폭로 이후에 논란이 되었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은 스노든이 미국에 귀국할 때 체포해서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 오바마일 겁니다. 역대. 이런 진보적인 대통령조차도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해왔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양심적 제보를 하지 않고 외부에 폭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노든이 도감청하고 해킹한 내용에서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안보법이나 애국법에 모든 법을 존중했을까요? 거기에 해외 정상들끼리 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하라는 법이 미국 안에 있었겠습니까? 해외 대사관을 도청하라는 내용이 애국법 안에 있었겠습니까? 한국 대사관도 도청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그게 미국 법에 있겠습니까? 자, 미국은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테러를 할까봐 이 외국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미국이 무슨 적성국으로 군사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오히려 아메리카 제국주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세계 최강의 하나의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9.11 테러를 자행한 중동 테러리스트를 적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합의가 되었어요. 이런 정보기관의 이런 역할들을 인정한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자유법이라는 것을 6월 1일 날부터 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성국가와의 어떤 무차별적인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007 영화와 같은 그런 전쟁을 벌일 때는,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전쟁을 벌일 때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이요, 영국의 카메론 총리조차도 도청을 합니다. 한국도 당연히 지금 청와대가 미국에 도청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을 당한 국가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좀 툴툴거렸지 미국을 보고 왜 우리나라를 도청하느냐고 항의한 정상들도 없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살아남느냐 죽이느냐라는 경쟁, 또 적성국 경쟁도 있지만은 경제적 경쟁도 있고 온갖 전략 정책적인 문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들이 나서서 합법적인 일들만 할까요?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프로그램을 사간 35개국 97개 기관이 다 합법적인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만 어느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그 35개국 중에 언론들이나 야당이 다 공개하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해킹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야권이나 제야단체, 좌파단체들이 국가정보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합법적으로 도감청이나 해킹을 좀 더 쉽게 대북 행위점을 가진 사람, 테러 용의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왜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자, 야당은 이런 부분을 왜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합법의 범주도 그래요. 자, 간첩 용의자를 갖다가 체포하기 위해서 도감청이나 해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국회의원의 통제하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한 시민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도감청을 하는 부분만은 방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요, 정권이 수시로 바뀝니다. 자, 국정원 직원 중에서요, 정치인이나 정권의 적대적인 인사들을 도감청하는 부분을 나서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정권 바뀌면 그런 내용이 밖으로 다 폭로될 거 아니에요? 정권 안 바뀌어도요, 지난 2012년 12월에 어떻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하던 오피스텔 사무실까지도 다 틀렸지 않습니까? 국정원 안에서 협조를 해주니까 틀렸지요. 국정원 안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야당에 끝낸 사람, 여당에 끝낸 사람,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중간 하급 간부들까지 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지금 한국처럼 정치화되어 있는 국정원이 없는데 이런 정보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어떻게 민간인에 대해서 해킹이나 도감청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사람도 없고 쉽게도 안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국정원의 대북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엄청난 애로점이 있다. 미국과는 아주 매우 다르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 대해서 왜 스노든 같은 그런 일, 하루에 수백만 건씩을 해킹하고 도감청을 하느냐, 그것들이 전부 합법적으로 했냐고 미국 의회가 상하원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조사를 했다는 거, 특위를 만들어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부터 깜빵 갔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익을 위한 부분이다. 그리고 CIA나 NSA의 상식에 맡긴다라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털기 시작하면 MI6나
세계에 남아날 정보기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국정원 직원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살했느냐? 자, 제가 어제 방송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 직원이 아마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관여했을 거다. 자, 국정원이 간첩들을 메일을 갖다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간첩이나 간첩과 연계된 사람이 어떻게 열어보느냐? 자, 현재 방법으로 열어볼 방법이 있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국정원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 통비법이 개선돼야 되지만은, 현재 통비법 산하에서 보면 해킹은 감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 승인 대상도 아닙니다. 해킹하는 것은 법의 내용이 없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또 이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58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공작원이나 그와 연계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입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스파이웨어, 즉 남에게 내가 즉 항상 그 사람의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 것을 스파이웨어라 그러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스마트폰을 내가 입수해서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침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더 큰 범죄죠. 무단으로 남 가택을 침입하고 남 물건을 손을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뭐 프로그램, 저 먹거리 블로그 뭐 이런 거 많이 보세요. 무슨 뭐 심지어 그 무슨 뭐 어떤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에 뭐 초대합니다. 이런 걸 보내면 그걸 탁 쳐서 이제 다운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이 스마트폰이나 PC에는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그게 스파이웨어라 그럽니다. 근데 스파이웨어는 어떤 식으로 해도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즉 전화 도감청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걸 야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 프로그램은 도감청 설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청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만 있지 해킹에 대해서 뭐 개인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간첩에 협조하는 외국계 인물에 대해서 과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38개 IP가 무슨 뭐 한국통신이나 뭐 무슨 뭡니까? 한국방송공사 이런 쪽하고 관련되는 IP로 138개가 나왔으니까 국내인들을 무분별하게 한 게 아니냐. 국정원은 지금 18명에 이르는 간첩과 연계된 외국계 인물에 대해서만 해킹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국인에 대해서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당시에 이태리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해킹을 하기 위해 도와주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역으로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격을 받으니까 방어를 하면서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이 당시 국정원 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국정원 이 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컴퓨터를 숙주로 해서 저쪽에 누가 해킹을 하는지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솔직히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또 국정원의 역할 이런 부분 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은 국회법 개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내 스마트폰이나 내 PC가 어느 날 마음대로 털린다. 그게 다 기분 나쁘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개인 민간인을 사찰한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 현재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확인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무분별하게 선동적으로 이야기하고 문재인 뭐 대표 스마트폰을 시연을 하고 좀 웃기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국정원이 옛날에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그때도 일반 사람들 안 했어요. 했던 것처럼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이런 짓을 국정원이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여론조사상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나 언론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만을 보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항상 이견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 정보위에 외부 보안을 전제로 해서 기술적인 논의를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요즘 대권 후보에서 한참 멀어졌다가 이 건으로 또 뜨고 싶은가 보는데요. 메르스 건으로 박원순 시장 뜨고 국정원 해킹 건으로 안철수 의원 뜨고 싶습니까?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집권을 안 할 겁니까? 그때도 국정원을 이렇게 해부할 겁니까? 아예 없애버릴 겁니까? 자, 저는요, 국정원의 해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왕재산 사건이라든지, 그때도 보면 해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북한 인력을 동원해가 관계되는 사람들이 연루됐습니다. 숱한 그런 그 간첩단 사건에서 목소리를 인권 탄압이라고 높이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계 조선족 교포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연평해전 천안함 부분에서 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옹호적인 시선을 가지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해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더 나아가서 2013년 12월께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국정원 댓글 문제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게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인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평소에요, 국정원이 간첩을 잡을 수 있도록 도감청이나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범주는 인정해 주자. 또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는 최대한으로 예를 들어 살펴볼 일이 있다면 정보위 안에서 비공개로 해서 해결하자. 그리고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라면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국정원의 간첩을 갖다 잡기 위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자, 이런 부분에 반대하고, 또 간첩 용의자를 잡아놓으면 민변을 동원해 가지고 온갖 내용을 다 동원해서 법정에서 석방을 시키고, 또 국정원의 이런 활동들을 강화하기 위한, 대북 활동들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북한의 활동들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천안함이나 연평 포격 문제나 금강산 피격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간첩 잡는 국정원 이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없애버리거나 기능을 약화시키고 허지부지 만들자,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야권 집권 10년 동안에 국정원은 간첩을 대부분 잡지 못했고, 잡아놓은 간첩도 죽도 밥도 아니게 풀어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적성국 북한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요, 상당히 신중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야권의 공세는 전혀 제가 볼 때 그 순수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요, 한마디로 틈이 생길 때마다 국정원을 무력화시키자는 시도입니다. 자, 국정원 직원은요, 자기가 이 국정원 안에서 IT 분야, 특히 국정원의 여러 가지 간첩을 추적하기 위한 전자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인데, 본인이 아마 그런 간첩을 추적하려면 우리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인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걸 사와서 합시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는데 한국은 외국에서 사와서 하다가 이런 개망신을 당하느냐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해킹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북한의 전자전 부대와 같은 걸 국정원 내부에 두고 있었다면, 이것이 폭로가 터졌다면 또 어떻게 했을 겁니까?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들을 해킹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이다.
아마 그랬다면 이번 사건 때 국정원 해체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와서 심고 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뭐 국정원 안이든 밖에서 추궁을 많이 당했겠죠. 어떻게 저렇게 어설픈 회사를 갖다가 즉 이탈리아 회사가 틀린 겁니다. 외국의 해커들한테. 그래가지고 위키리크스 같은 폭로하는 기관에서 폭로를 했고 그것이 한국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에 이미 폭로에 의해서요. 외국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언론도 받아서 폭로하면서 한국의 야당이 지금 문제를 걸고 놓은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는 아마 지나치게 추궁을 당하다 보니까 뭐 5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자살로서 자신이 책임을 진 것 같은데요. 또 자살을 하니까 왜 자살했냐? 삭제했다. 왜 삭제했냐? 미리 다 삭제해놓고는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라고요. 아무리 삭제해도 하드 깨가지고 한강에 가서 버리기 전에는 전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갈 거 아닙니까? 가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보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 지시를 받은 사람이 가겠죠.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복원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른다고 해서 이런 무분별한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